지금 물가를 미친듯이 올리는 주범은 바로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 날선 발언, 놀랍게도 현직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내뱉은 말이에요. 지난 70년 연준 역사상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금기 중에 금기를 깬 거죠. 파월은 왜 퇴임을 고작 110일 남기고 이런 위험한 도발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누가 와도 금리는 못 내린다는 절박한 자물쇠를 채운 거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라는 환상이 오늘 이 발언 한 문장에 어떻게 박살났는지, 2026년 우리 지갑에 꽂힐 실질적인 위협을 낱낱이 공개할게요. 오늘도 유익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진실을 꿰뚫는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믿고 있던 전제부터 다시 점검하게 만들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곧 금리 인하가 오겠지,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분위기가 바뀌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주식이나 자산을 사두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 파월이 남긴 마지막 발언과 FOMC 내부 분열,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준이 내놓은 섬뜩한 물가 전망까지 세 가지가 겹쳐 만들어낸 고금리 함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6개월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2%대로 내려오는 게 눈앞이라고 다들 환호했잖아요. 실제로 2024년 9월 연준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어요. 그 이후 11월에 0.25, 12월에 또 0.25 내렸고 연속 3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들 됐다, 이제 본격적인 완화 국면이다 라고 다같이 손뼉을 쳤죠. 근데 여기서 놓친 게 있었어요. 연준은 이 3번의 인하 이후 2025년 1월부터 사실상 금리 동결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왜냐고요? 그 사이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그 순간부터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산 제품의 145%,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그리고 소위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는 4월 2일 상대 나라가 우리한테 매긴 관세만큼 똑같이 맞받아치는 관세, 즉 상호 관세를 90여 개국에 한꺼번에 꺼내 들었어요. 세계 무역 질서가 한 사람의 행정명령으로 하룻밤 사이에 뒤집혀버린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이건 악몽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의사가 열나는 환자한테 해열제 놓는 옆에서 환자 보호자가 핫팩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 이름은 트럼프고요. 아무리 해열제를 써봤자 온도는 안 내려가잖아요.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강제로 올리는 거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그게 사방으로 번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공급 측에서 비용을 강제로 올려버리는 거니까 이건 어느 중앙은행도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4월 근원 PCE, 아까 말씀드린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측정한 핵심 지표인데요. 이게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한 수치, 즉 시장 컨센서스는 연간 기준으로 2.5%에서 2.6% 사이였는데 실제 수치가 그 위로 올라오면서 연준 목표치인 2%와의 간격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클리블랜드 연준 나우캐스팅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를 종합해서 앞으로의 물가를 추정하는 건데 이게 무려 3.56%를 가리키고 있어요. 2%가 목표인데 3.56%면 아직 목표치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해요. 이 3.56%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그냥 물가가 높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게 연준한테는 진짜 공포거든요. 한번 잡혔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상황.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했다가 나중에 2배, 3배로 다시 올려야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1970년대예요. 아서번즈 연준 의장이 닉슨의 압박에 못 이겨 1970년에 금리를 서둘러 내렸어요. 잠깐 물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1973년 오일 쇼크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로 폭발했어요. 결국 1979년에 폴 볼커가 취임해서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야 했고, 그 충격으로 미국 경제는 경기가 한번 꺾였다가 잠깐 회복하는 척하다 또 꺾이는 이른바 이중 침체를 겪었어요. 파월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예요. 번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파월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역사적 패턴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파월은 사실 번즈가 될까봐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번즈 같은 실수를 저지른 자리에서 결국 볼코 같은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역사의 어두운 파트를 본인이 자청해서 맡은 거라는 거죠. 게임 선물치고는 좀 많이 묵직하죠. 근데 이번에 파월이 한 행동은 단순히 금리를 동결한 것 이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발언, 퇴임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자리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느 행정부의 정책에도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요. 근데 파월은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왜 넘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연준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상황이 공개적으로 원인을 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5월 FOMC 의사록에서 드러난 내부 분열이에요. 지금 연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4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4명이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총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무려 4명이 파월의 현행 기조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감이 오세요? 보통 FOMC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에요. 11대1, 10대2 정도도 이견이 많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8대4, 이건 연준 역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수준의 분열이에요. 반대표를 던진 4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시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SNS에 앉아서 중앙은행 의장 욕을 갈기고 있는 거예요. 파월은 멍청이다. 당장 금리를 내려라. 이게 트루스 소셜 실제 게시글이에요. 어떤 나라 이야기냐고요? 미국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퇴임하고 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쪽, 소위 비둘기파일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진짜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연준 의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물가가 갑자기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는 의장의 성향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 경제 데이터가 만드는 거거든요. 새 의장이 취임해서 자, 금리 내립시다 라고 해도 그 순간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이 3.52%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의장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는 순간 그냥 불쏘시개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훨씬 더 큰 재앙을 만들거든요. 오히려 파월이 지금 이 시점에 공개적으로 관세가 주범이라고 못 박은 건 후임자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행동이기도 해요. 내가 금리 못 내린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걸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면 새 의장도 취임하자마자 이게 원래 구조적 문제였구나, 나도 당장은 못 내리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딱 잘라 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도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맞다면 파월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혼자 욕을 뒤집어 쓰면서 다음 의장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기록을 남긴 거예요. 희생양을 자초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물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핵심 변수가 세 가지예요. 먼저 관세의 실질적 파급 효과예요. 관세는 즉시 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기업들이 처음에는 마진을 줄여가면서 버티다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효과가 본격적으로 물가 데이터에 반영되는 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지금은 아직 예고편도 안 나온 거예요. 본편은 7월부터 시작이에요. 팝콘 살 돈으로 달러 사두세요. 여기에 공급망 재편 비용도 겹쳐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공급망을 옮기는데 이 이전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공장 짓고 새 근로자 교육하고 물류 인프라 세팅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거든요. 그 비용이 결국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가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 중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비용,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구조적 물가 레벨. 이 세 단계가 겹겹이 쌓이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전쟁 리스크예요. 파월이 관세와 함께 콕 집어 언급한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지금 중동 상황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넘어서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1%가 지나가는데 이 해협이 단 하루라도 막히면 유가는 즉각 배럴당 120달러, 130달러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뛰면 모든 물가가 연쇄적으로 뛰어요. 운송비, 제조비, 식품 가격까지요. 이건 연준이 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에너지 리스크는 통화정책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구조가 보여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웃느냐?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뽑아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오일필드들, 거기서 나오는 달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반면에 한국, 일본, 중국처럼 에너지를 전량 혹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수록 수출하고 수입하고 남은 돈의 차이,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화폐 가치가 흔들려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에너지를 가진 자와 사야 하는 자의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에너지 주도권 구조예요. 그러면 이 변수들을 한데 놓고 봤을 때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가능성을 비교해 볼게요. 당시 기준으로 CME 패드워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시장 기대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걸 보면 2025년 하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참여자들이 아직도 상당수였어요.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파월 본인은 이미 선을 그었어요.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한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해요. 만약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하게 오면요,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면 그때는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의 금리 인하는 성장 기대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붕괴를 막으려는 응급처치로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자산 가격에 완전히 반대로 작용해요. 성장 기대감에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호재, 경기 붕괴 막으려고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악재예요.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성장주들이 경기 침체 공포와 함께 동반 급락하는 거죠. 1998년 미국 초대형 헤지펀드가 한방에 터진 LTCM 사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도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이 막상 연준이 긴급 인하를 단행하자 이건 진짜 위기다 라고 해석하면서 오히려 폭락했어요. 즉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왜 내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장 참여자 중 90%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인하 소식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 90%랑 반대로 가는 게 지금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제 공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온 지정학적 신호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미중 관세 전쟁 현재 진행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보조, 파월의 공개 경고, 연준 내부 분열,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 3.56%, 그리고 의장 교체 불확실성. 이 변수들을 역사적 데이터와 에너지 흐름 알고리즘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일단 고금리는 2026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하가 온다면 경기 침체 신호 이후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올 거예요. 파월 이후 새 의장이 취임해도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강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계속 몰려요. 달러가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얼마나 강한지 수치로 나타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신흥국 통화와 원자재 가격에 동시에 압박이 와요.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로 올라간 나스닥 성장주들, 특히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게 평가받은 소위 밸류에이션이 많이 늘어난 섹터들은 단기 조정에 취약해요. 1972년 니프티 50 버블이 그랬어요. 성장 기대감 하나만 보고 몰린 자금이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자 밤새 짐 싸서 나가버렸거든요. 반면에 에너지 섹터, 현금 흐름이 실제로 발생하는 원자재 관련 주식들, 그리고 현금 비중은 지금 이 국면에서 방어 역할을 해요. 달러 예금, 단기 미국 국채, 고금리 MMF,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좀 더 나오는 단기 안전펀드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구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고금리 환경은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냥 냅다 5%대 이자 받으면서 버티는 전략이 불확실성 높은 성장주에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파월이 떠나기 전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사실 단순해요. 정치는 물가를 만들고, 물가는 금리를 만들고, 금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만든다. 이걸 꿰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앞으로의 2년 동안
부의 격차를 만들어낼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치가 통화정책에 손을 댔을 때, 인플레이션을 섣불리 건드렸을 때 그 청구서는 언제나 국민 지갑으로 날아왔어요. 1970년대 번지의 실수가 만든 인플레이션, 그걸 잡으려고 볼커가 20% 금리를 꽂아야 했던 1980년대, 그리고 2021년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폭발까지 패턴은 똑같이 반복돼요. 배우만 바뀌고 대본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지금 그 대본이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관세전쟁, 에너지 리스크, 연준 분열이라는 세 겹의 압력, 이걸 돌려보면 결과는 명확해요. 이제 아시겠죠? 금리 인하 환상은 없어요. 파월의 발언 한마디가 그 환상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고금리 장기화, 달러 강세, 현금 비중 확대, 성장주 신중론이에요.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 비중을 줄이고 달러 현금과 단기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지금 물가를 미친듯이 올리는 주범은 바로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 날선 발언, 놀랍게도 현직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내뱉은 말이에요. 지난 70년 연준 역사상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금기 중에 금기를 깬 거죠. 파월은 왜 퇴임을 고작 110일 남기고 이런 위험한 도발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누가 와도 금리는 못 내린다는 절박한 자물쇠를 채운 거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라는 환상이 오늘 이 발언 한 문장에 어떻게 박살났는지, 2026년 우리 지갑에 꽂힐 실질적인 위협을 낱낱이 공개할게요. 오늘도 유익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진실을 꿰뚫는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믿고 있던 전제부터 다시 점검하게 만들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곧 금리 인하가 오겠지,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분위기가 바뀌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주식이나 자산을 사두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 파월이 남긴 마지막 발언과 FOMC 내부 분열,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준이 내놓은 섬뜩한 물가 전망까지 세 가지가 겹쳐 만들어낸 고금리 함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6개월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2%대로 내려오는 게 눈앞이라고 다들 환호했잖아요. 실제로 2024년 9월 연준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어요. 그 이후 11월에 0.25, 12월에 또 0.25 내렸고 연속 3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들 됐다, 이제 본격적인 완화 국면이다 라고 다같이 손뼉을 쳤죠. 근데 여기서 놓친 게 있었어요. 연준은 이 3번의 인하 이후 2025년 1월부터 사실상 금리 동결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왜냐고요? 그 사이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그 순간부터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산 제품의 145%,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그리고 소위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는 4월 2일, 상대 나라가 우리한테 매긴 관세만큼 똑같이 맞받아치는 관세, 즉 상호 관세를 90여 개국에 한꺼번에 꺼내 들었어요. 세계 무역 질서가 한 사람의 행정명령으로 하룻밤 사이에 뒤집혀버린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이건 악몽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의사가 열나는 환자한테 해열제 놓는 옆에서 환자 보호자가 핫팩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 이름은 트럼프고요. 아무리 해열제를 써봤자 온도는 안 내려가잖아요.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강제로 올리는 거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그게 사방으로 번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공급 측에서 비용을 강제로 올려버리는 거니까 이건 어느 중앙은행도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파월 근원 PCE, 아까 말씀드린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측정한 핵심 지표인데요. 이게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한 수치, 즉 시장 컨센서스는 연간 기준으로 2.5%에서 2.6% 사이였는데 실제 수치가 그 위로 올라오면서 연준 목표치인 2%와의 간격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클리블랜드 연준 나우캐스팅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를 종합해서 앞으로의 물가를 추정하는 건데 이게 무려 3.56%를 가리키고 있어요. 2%가 목표인데 3.56%면 아직 목표치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해요. 이 3.56%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그냥 물가가 높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게 연준한테는 진짜 공포거든요. 한번 잡혔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상황.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했다가 나중에 2배, 3배로 다시 올려야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1970년대예요. 아서 번즈 연준 의장이 닉슨의 압박에 못 이겨 1970년에 금리를 서둘러 내렸어요. 잠깐 물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1973년 오일 쇼크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로 폭발했어요. 결국 1979년에 폴 볼커가 취임해서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야 했고, 그 충격으로 미국 경제는 경기가 한번 꺾였다가 잠깐 회복하는 척하다 또 꺾이는 이른바 이중 침체를 겪었어요. 파월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예요. 번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파월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역사적 패턴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파월은 사실 번즈가 될까봐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번즈 같은 실수를 저지른 자리에서 결국 볼커 같은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역사의 어두운 파트를 본인이 자청해서 맡은 거라는 거죠. 게임 선물 치고는 좀 많이 묵직하죠. 근데 이번에 파월이 한 행동은 단순히 금리를 동결한 것 이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발언, 퇴임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자리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느 행정부의 정책에도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요. 근데 파월은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왜 넘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연준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상황이 공개적으로 원인을 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5월 FOMC 의사록에서 드러난 내부 분열이에요. 지금 연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4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4명이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총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무려 4명이 파월의 현행 기조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감이 오세요? 보통 FOMC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에요. 11대1, 10대2 정도도 이견이 많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8대4, 이건 연준 역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수준의 분열이에요. 반대표를 던진 4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시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SNS에 앉아서 중앙은행 의장 욕을 갈기고 있는 거예요. 파월은 멍청이다. 당장 금리를 내려라. 이게 트루스 소셜 실제 게시글이에요. 어떤 나라 이야기냐고요? 미국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퇴임하고 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쪽, 소위 비둘기파일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진짜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연준 의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물가가 갑자기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는 의장의 성향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 경제 데이터가 만드는 거거든요. 새 의장이 취임해서 자, 금리 내립시다 라고 해도 그 순간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이 3.52%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의장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는 순간 그냥 불쏘시개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훨씬 더 큰 재앙을 만들거든요. 오히려 파월이 지금 이 시점에 공개적으로 관세가 주범이라고 못 박은 건 후임자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행동이기도 해요. 내가 금리 못 내린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걸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면 새 의장도 취임하자마자
이게 원래 구조적 문제였구나. 나도 당장은 못 내리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딱 잘라 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도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맞다면 파월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혼자 욕을 뒤집어 쓰면서 다음 의장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기록을 남긴 거예요. 희생양을 자초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물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핵심 변수가 세 가지예요. 먼저 관세의 실질적 파급 효과예요. 관세는 즉시 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기업들이 처음에는 마진을 줄여가면서 버티다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 반영되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효과가 본격적으로 물가 데이터에 반영되는 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지금은 아직 예고편도 안 나온 거예요. 본편은 7월부터 시작이에요. 팝콘 살 돈으로 달러 사두세요. 여기에 공급망 재편 비용도 겹쳐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공급망을 옮기는데 이 이전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공장 짓고 새 근로자 교육하고 물류 인프라 세팅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거든요. 그 비용이 결국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가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 중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비용,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구조적 물가 레벨. 이 세 단계가 겹겹이 쌓이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전쟁 리스크예요. 파월이 관세와 함께 콕 집어 언급한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지금 중동 상황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넘어서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1%가 지나가는데 이 해협이 단 하루라도 막히면 유가는 즉각 배럴당 120달러, 130달러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뛰면 모든 물가가 연쇄적으로 뛰어요. 운송비, 제조비, 식품 가격까지요. 이건 연준이 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에너지 리스크는 통화정책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구조가 보여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웃느냐?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뽑아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오일필드들, 거기서 나오는 달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반면에 한국, 일본, 중국처럼 에너지를 전량 혹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수록 수출하고 수입하고 남은 돈의 차이,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화폐 가치가 흔들려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에너지를 가진 자와 사야 하는 자의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에너지 주도권 구조예요. 그러면 이 변수들을 한데 놓고 봤을 때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가능성을 비교해 볼게요. 당시 기준으로 CME 패드워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시장 기대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걸 보면 2025년 하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참여자들이 아직도 상당수였어요.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파월 본인은 이미 선을 그었어요.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한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해요. 만약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하게 오면요,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면 그때는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의 금리 인하는 성장 기대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붕괴를 막으려는 응급처치로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자산 가격에 완전히 반대로 작용해요. 성장 기대감에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호재, 경기 붕괴 막으려고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악재예요.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성장주들이 경기 침체 공포와 함께 동반 급락하는 거죠. 1998년 미국 초대형 헤지펀드가 한방에 터진 LTCM 사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도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이 막상 연준이 긴급 인하를 단행하자 이건 진짜 위기다 라고 해석하면서 오히려 폭락했어요. 즉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왜 내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장 참여자 중 90%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인하 소식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 90%랑 반대로 가는 게 지금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제 공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온 지정학적 신호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미중 관세 전쟁 현재 진행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파월의 공개 경고, 연준 내부 분열,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 3.56%, 그리고 의장 교체 불확실성. 이 변수들을 역사적 데이터와 에너지 흐름 알고리즘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일단 고금리는 2026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하가 온다면 경기 침체 신호 이후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올 거예요. 파월 이후 새 의장이 취임해도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강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계속 몰려요. 달러가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얼마나 강한지 수치로 나타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신흥국 통화와 원자재 가격에 동시에 압박이 와요.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로 올라간 나스닥 성장주들, 특히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게 평가받은 소위 밸류에이션이 많이 늘어난 섹터들은 단기 조정에 취약해요. 1972년 니프티 50 버블이 그랬어요. 성장 기대감 하나만 보고 몰린 자금이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자 밤새 짐 싸서 나가버렸거든요. 반면에 에너지 섹터, 현금 흐름이 실제로 발생하는 원자재 관련 주식들, 그리고 현금 비중은 지금 이 국면에서 방어 역할을 해요. 달러 예금, 단기 미국 국채, 고금리 MMF,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좀 더 나오는 단기 안전펀드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구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고금리 환경은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냥 냅다 5%대 이자 받으면서 버티는 전략이 불확실성 높은 성장주에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파월이 떠나기 전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사실 단순해요. 정치는 물가를 만들고, 물가는 금리를 만들고, 금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만든다. 이걸 꿰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앞으로의 2년 동안 부의 격차를 만들어낼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치가 통화정책에 손을 댔을 때, 인플레이션을 섣불리 건드렸을 때 그 청구서는 언제나 국민 지갑으로 날아왔어요. 1970년대 번지의 실수가 만든 인플레이션, 그걸 잡으려고 볼커가 20% 금리를 꽂아야 했던 1980년대, 그리고 2021년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폭발까지 패턴은 똑같이 반복돼요. 배우만 바뀌고 대본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지금 그 대본이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관세전쟁, 에너지 리스크, 연준 분열이라는 세 겹의 압력, 이걸 돌려보면 결과는 명확해요. 이제 아시겠죠? 금리 인하 환상은 없어요. 파월의 발언 한마디가 그 환상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고금리 장기화, 달러 강세, 현금 비중 확대, 성장주 신중론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 비중을 줄이고 달러 현금과 단기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지금 물가를 미친듯이 올리는 주범은 바로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 날선 발언, 놀랍게도 현직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내뱉은 말이에요. 지난 70년 연준 역사상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금기 중에 금기를 깬 거죠. 파월은 왜 퇴임을 고작 110일 남기고 이런 위험한 도발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누가 와도 금리는 못 내린다는 절박한 자물쇠를 채운 거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라는 환상이 오늘 이 발언 한 문장에 어떻게 박살났는지, 2026년 우리 지갑에 꽂힐 실질적인 위협을 낱낱이 공개할게요. 오늘도 유익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진실을 꿰뚫는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믿고 있던 전제부터 다시 점검하게 만들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곧 금리 인하가 오겠지,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분위기가 바뀌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주식이나 자산을 사두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 파월이 남긴 마지막 발언과 FOMC 내부 분열,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준이 내놓은 섬뜩한 물가 전망까지 세 가지가 겹쳐 만들어낸 고금리 함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6개월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2%대로 내려오는 게 눈앞이라고 다들 환호했잖아요. 실제로 2024년 9월 연준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어요. 그 이후 11월에 0.25, 12월에 또 0.25 내렸고 연속 3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들 됐다, 이제 본격적인 완화 국면이다 라고 다같이 손뼉을 쳤죠. 근데 여기서 놓친 게 있었어요. 연준은 이 3번의 인하 이후 2025년 1월부터 사실상 금리 동결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왜냐고요? 그 사이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그 순간부터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산 제품의 145%,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그리고 소위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는 4월 2일 상대 나라가 우리한테 매긴 관세만큼 똑같이 맞받아치는 관세, 즉 상호 관세를 90여 개국에 한꺼번에 꺼내 들었어요. 세계 무역 질서가 한 사람의 행정명령으로 하룻밤 사이에 뒤집혀버린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이건 악몽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의사가 열나는 환자한테 해열제 놓는 옆에서 환자 보호자가 핫팩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 이름은 트럼프고요. 아무리 해열제를 써봤자 온도는 안 내려가잖아요.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강제로 올리는 거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그게 사방으로 번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공급 측에서 비용을 강제로 올려버리는 거니까 이건 어느 중앙은행도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4월 근원 PCE, 아까 말씀드린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측정한 핵심 지표인데요. 이게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한 수치, 즉 시장 컨센서스는 연간 기준으로 2.5%에서 2.6% 사이였는데 실제 수치가 그 위로 올라오면서 연준 목표치인 2%와의 간격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클리블랜드 연준 나우캐스팅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를 종합해서 앞으로의 물가를 추정하는 건데 이게 무려 3.56%를 가리키고 있어요. 2%가 목표인데 3.56%면 아직 목표치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해요. 이 3.56%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그냥 물가가 높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게 연준한테는 진짜 공포거든요. 한번 잡혔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상황.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했다가 나중에 2배, 3배로 다시 올려야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1970년대예요. 아서번즈 연준 의장이 닉슨의 압박에 못 이겨 1970년에 금리를 서둘러 내렸어요. 잠깐 물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1973년 오일 쇼크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로 폭발했어요. 결국 1979년에 폴 볼커가 취임해서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야 했고 그 충격으로 미국 경제는 경기가 한번 꺾였다가 잠깐 회복하는 척하다 또 꺾이는 이른바 이중 침체를 겪었어요. 파월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예요. 번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파월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역사적 패턴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파월은 사실 번즈가 될까봐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번즈 같은 실수를 저지른 자리에서 결국 볼커 같은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역사의 어두운 파트를 본인이 자청해서 맡은 거라는 거죠. 게임 선물치고는 좀 많이 묵직하죠. 근데 이번에 파월이 한 행동은 단순히 금리를 동결한 것 이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발언, 퇴임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자리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느 행정부의 정책에도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요. 근데 파월은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왜 넘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연준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상황이 공개적으로 원인을 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5월 FOMC 의사록에서 드러난 내부 분열이에요. 지금 연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4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4명이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총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무려 4명이 파월의 현행 기조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감이 오세요?
보통 FOMC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에요. 11대1, 10대2 정도도 이견이 많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8대4, 이건 연준 역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수준의 분열이에요. 반대표로 던진 4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시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SNS에 앉아서 중앙은행 의장 욕을 갈기고 있는 거예요. 파월은 멍청이다. 당장 금리를 내려라. 이게 트루스 소셜 실제 게시글이에요. 어떤 나라 이야기냐고요? 미국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퇴임하고 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쪽, 소위 비둘기파일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진짜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연준 의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물가가 갑자기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는 의장의 성향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 경제 데이터가 만드는 거거든요. 새 의장이 취임해서 자 금리 내립시다 라고 해도 그 순간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이 3.52%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의장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는 순간 그냥 불쏘시개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훨씬 더 큰 재앙을 만들거든요. 오히려 파월이 지금 이 시점에 공개적으로 관세가 주범이라고 못 박은 건 후임자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행동이기도 해요. 내가 금리 못 내린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걸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면 새 의장도 취임하자마자 이게 원래 구조적 문제였구나, 나도 당장은 못 내리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딱 잘라 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도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맞다면 파월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혼자 욕을 뒤집어 쓰면서 다음 의장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기록을 남긴 거예요. 희생양을 자초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물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핵심 변수가 세 가지예요. 먼저 관세의 실질적 파급 효과예요. 관세는 즉시 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기업들이 처음에는 마진을 줄여가면서 버티다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효과가 본격적으로 물가 데이터에 반영되는 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지금은 아직 예고편도 안 나온 거예요. 본편은 7월부터 시작이에요. 팝콘 살 돈으로 달러 사두세요. 여기에 공급망 재편 비용도 겹쳐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공급망을 옮기는데 이 이전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공장 짓고 새 근로자 교육하고 물류 인프라 세팅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거든요. 그 비용이 결국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가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 중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비용,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구조적 물가 레벨. 이 세 단계가 겹겹이 쌓이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전쟁 리스크예요. 파월이 관세와 함께 콕 집어 언급한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지금 중동 상황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넘어서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1%가 지나가는데 이 해협이 단 하루라도 막히면 유가는 즉각 배럴당 120달러, 130달러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뛰면 모든 물가가 연쇄적으로 뛰어요. 운송비, 제조비, 식품 가격까지요. 이건 연준이 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에너지 리스크는 통화정책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구조가 보여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웃느냐?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뽑아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오일필드들, 거기서 나오는 달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반면에 한국, 일본, 중국처럼 에너지를 전량 혹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수록 수출하고 수입하고 남은 돈의 차이,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화폐 가치가 흔들려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에너지를 가진 자와 사야 하는 자의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에너지 주도권 구조예요. 그러면 이 변수들을 한데 놓고 봤을 때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가능성을 비교해 볼게요. 당시 기준으로 CME 패드워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시장 기대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걸 보면 2025년 하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참여자들이 아직도 상당수였어요.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파월 본인은 이미 선을 그었어요.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한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해요. 만약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하게 오면요,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면 그때는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의 금리 인하는 성장 기대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붕괴를 막으려는 응급처치로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자산 가격에 완전히 반대로 작용해요. 성장 기대감에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호재, 경기 붕괴 막으려고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악재예요.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성장주들이 경기 침체 공포와 함께 동반 급락하는 거죠. 1998년 미국 초대형 헤지펀드가 한방에 터진 LTCM 사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도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이 막상 연준이 긴급 인하를 단행하자 이건 진짜 위기다 라고 해석하면서 오히려 폭락했어요. 즉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왜 내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장 참여자 중 90%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인하 소식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 90%랑 반대로 가는 게 지금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제 공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온 지정학적 신호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미중 관세 전쟁 현재 진행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보조, 파월의 공개 경고, 연준 내부 분열,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 3.56%, 그리고 의장 교체 불확실성. 이 변수들을 역사적 데이터와 에너지 흐름 알고리즘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일단 고금리는 2026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하가 온다면 경기 침체 신호 이후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올 거예요. 파월 이후 새 의장이 취임해도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강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계속 몰려요. 달러가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얼마나 강한지 수치로 나타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신흥국 통화와 원자재 가격에 동시에 압박이 와요.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로 올라간 나스닥 성장주들, 특히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게 평가받은 소위 밸류에이션이 많이 늘어난 섹터들은 단기 조정에 취약해요. 1972년 니프티 50 버블이 그랬어요. 성장 기대감 하나만 보고 몰린 자금이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자 밤새 짐 싸서 나가버렸거든요. 반면에 에너지 섹터, 현금 흐름이 실제로 발생하는 원자재 관련 주식들, 그리고 현금 비중은 지금 이 국면에서 방어 역할을 해요. 달러 예금, 단기 미국 국채, 고금리 MMF,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좀 더 나오는 단기 안전펀드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구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고금리 환경은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냥 냅다 5%대 이자 받으면서 버티는 전략이 불확실성 높은 성장주에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파월이 떠나기 전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사실 단순해요. 정치는 물가를 만들고, 물가는 금리를 만들고, 금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만든다. 이걸 꿰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앞으로의 2년 동안 부의 격차를 만들어낼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치가 통화정책에 손을 댔을 때, 인플레이션을 섣불리 건드렸을 때 그 청구서는 언제나 국민 지갑으로 날아왔어요. 1970년대 번지의 실수가 만든 인플레이션, 그걸 잡으려고 볼커가 20% 금리를 꽂아야 했던 1980년대, 그리고 2021년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폭발까지 패턴은 똑같이 반복돼요. 배우만 바뀌고 대본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지금 그 대본이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관세 전쟁, 에너지 리스크, 연준 분열이라는 세 겹의 압력, 이걸 돌려보면 결과는 명확해요. 이제 아시겠죠? 금리 인하 환상은 없어요. 파월의 발언 한마디가 그 환상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고금리 장기화, 달러 강세, 현금 비중 확대, 성장주 신중론이에요.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 비중을 줄이고 달러 현금과 단기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지금 물가를 미친듯이 올리는 주범은 바로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 날선 발언,
놀랍게도 현직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내뱉은 말이에요. 지난 70년 연준 역사상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금기 중에 금기를 깬 거죠. 파월은 왜 퇴임을 고작 110일 남기고 이런 위험한 도발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누가 와도 금리는 못 내린다는 절박한 자물쇠를 채운 거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라는 환상이 오늘 이 발언 한 문장에 어떻게 박살났는지 2026년 우리 지갑에 꽂힐 실질적인 위협을 낱낱이 공개할게요. 오늘도 유익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진실을 꿰뚫는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믿고 있던 전제부터 다시 점검하게 만들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곧 금리 인하가 오겠지,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분위기가 바뀌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주식이나 자산을 사두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 파월이 남긴 마지막 발언과 FOMC 내부 분열,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준이 내놓은 섬뜩한 물가 전망까지 세 가지가 겹쳐 만들어낸 고금리 함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6개월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2%대로 내려오는 게 눈앞이라고 다들 환호했잖아요. 실제로 2024년 9월 연준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어요. 그 이후 11월에 0.25, 12월에 또 0.25 내렸고 연속 3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들 됐다, 이제 본격적인 완화 국면이다 라고 다같이 손뼉을 쳤죠. 근데 여기서 놓친 게 있었어요. 연준은 이 3번의 인하 이후 2025년 1월부터 사실상 금리 동결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왜냐고요? 그 사이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그 순간부터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산 제품의 145%,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그리고 소위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는 4월 2일 상대 나라가 우리한테 매긴 관세만큼 똑같이 맞받아치는 관세, 즉 상호 관세를 90여 개국에 한꺼번에 꺼내 들었어요. 세계 무역 질서가 한 사람의 행정명령으로 하룻밤 사이에 뒤집혀버린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이건 악몽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의사가 열나는 환자한테 해열제 놓는 옆에서 환자 보호자가 핫팩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 이름은 트럼프고요. 아무리 해열제를 써봤자 온도는 안 내려가잖아요.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강제로 올리는 거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그게 사방으로 번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공급 측에서 비용을 강제로 올려버리는 거니까 이건 어느 중앙은행도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4월 근원 PCE, 아까 말씀드린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측정한 핵심 지표인데요. 이게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한 수치, 즉 시장 컨센서스는 연간 기준으로 2.5%에서 2.6% 사이였는데 실제 수치가 그 위로 올라오면서 연준 목표치인 2%와의 간격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클리블랜드 연준 나우캐스팅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를 종합해서 앞으로의 물가를 추정하는 건데 이게 무려 3.56%를 가리키고 있어요. 2%가 목표인데 3.56%면 아직 목표치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해요. 이 3.56%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그냥 물가가 높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게 연준한테는 진짜 공포거든요. 한번 잡혔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상황.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했다가 나중에 2배, 3배로 다시 올려야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1970년대예요. 아서번즈 연준 의장이 닉슨의 압박에 못 이겨 1970년에 금리를 서둘러 내렸어요. 잠깐 물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1973년 오일 쇼크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로 폭발했어요. 결국 1979년에 폴 볼커가 취임해서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야 했고 그 충격으로 미국 경제는 경기가 한번 꺾였다가 잠깐 회복하는 척하다
또 꺾이는 이른바 이중 침체를 겪었어요. 파월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예요. 번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파월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역사적 패턴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파월은 사실 번즈가 될까봐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번즈 같은 실수를 저지른 자리에서 결국 볼코 같은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역사의 어두운 파트를 본인이 자청해서 맡은 거라는 거죠. 게임 선물치고는 좀 많이 묵직하죠. 근데 이번에 파월이 한 행동은 단순히 금리를 동결한 것 이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발언, 퇴임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자리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느 행정부의 정책에도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요. 근데 파월은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왜 넘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연준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상황이 공개적으로 원인을 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5월 FOMC 의사록에서 드러난 내부 분열이에요. 지금 연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4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4명이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총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무려 4명이 파월의 현행 기조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감이 오세요? 보통 FOMC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에요. 11대1, 10대2 정도도 이견이 많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8대4, 이건 연준 역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수준의 분열이에요. 반대표를 던진 4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시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SNS에 앉아서 중앙은행 의장 욕을 갈기고 있는 거예요. 파월은 멍청이다. 당장 금리를 내려라. 이게 트루스 소셜 실제 게시글이에요. 어떤 나라 이야기냐고요? 미국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퇴임하고 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쪽, 소위 비둘기파일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진짜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연준 의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물가가 갑자기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는 의장의 성향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 경제 데이터가 만드는 거거든요. 새 의장이 취임해서 자 금리 내립시다 라고 해도 그 순간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이 3.52%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의장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는 순간 그냥 불쏘시개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훨씬 더 큰 재앙을 만들거든요. 오히려 파월이 지금 이 시점에 공개적으로 관세가 주범이라고 못 박은 건 후임자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행동이기도 해요. 내가 금리 못 내린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걸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면 새 의장도 취임하자마자 이게 원래 구조적 문제였구나. 나도 당장은 못 내리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딱 잘라 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도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맞다면 파월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혼자 욕을 뒤집어 쓰면서 다음 의장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기록을 남긴 거예요. 희생양을 자초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물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핵심 변수가 세 가지예요. 먼저 관세의 실질적 파급 효과예요. 관세는 즉시 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기업들이 처음에는 마진을 줄여가면서 버티다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효과가 본격적으로 물가 데이터에 반영되는 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지금은 아직 예고편도 안 나온 거예요. 본편은 7월부터 시작이에요. 팝콘 살 돈으로 달러 사두세요. 여기에 공급망 재편 비용도 겹쳐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공급망을 옮기는데 이 이전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공장 짓고 새 근로자 교육하고 물류 인프라 세팅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거든요. 그 비용이 결국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가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 중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비용,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구조적 물가 레벨. 이 세 단계가 겹겹이 쌓이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전쟁 리스크예요. 파월이 관세와 함께 콕 집어 언급한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지금 중동 상황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넘어서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1%가 지나가는데 이 해협이 단 하루라도 막히면 유가는 즉각 배럴당 120달러, 130달러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뛰면 모든 물가가 연쇄적으로 뛰어요. 운송비, 제조비, 식품 가격까지요. 이건 연준이 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에너지 리스크는 통화정책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구조가 보여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웃느냐?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뽑아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오일필드들, 거기서 나오는 달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반면에 한국, 일본, 중국처럼 에너지를 전량 혹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수록 수출하고 수입하고 남은 돈의 차이,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화폐 가치가 흔들려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에너지를 가진 자와 사야 하는 자의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에너지 주도권 구조예요. 그러면 이 변수들을 한데 놓고 봤을 때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가능성을 비교해 볼게요. 당시 기준으로 CME 패드워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시장 기대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걸 보면 2025년 하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참여자들이 아직도 상당수였어요.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파월 본인은 이미 선을 그었어요.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한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해요. 만약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하게 오면요,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면 그때는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의 금리 인하는 성장 기대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붕괴를 막으려는 응급처치로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자산 가격에 완전히 반대로 작용해요. 성장 기대감에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호재, 경기 붕괴 막으려고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악재예요.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성장주들이 경기 침체 공포와 함께 동반 급락하는 거죠. 1998년 미국 초대형 헤지펀드가 한방에 터진 LTCM 사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도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이 막상 연준이 긴급 인하를 단행하자 이건 진짜 위기다 라고 해석하면서 오히려 폭락했어요. 즉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왜 내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장 참여자 중 90%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인하 소식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 90%랑 반대로 가는 게 지금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제 공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온 지정학적 신호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미중 관세 전쟁 현재 진행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파월의 공개 경고, 연준 내부 분열,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 3.56%, 그리고 의장 교체 불확실성. 이 변수들을 역사적 데이터와 에너지 흐름 알고리즘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일단 고금리는 2026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하가 온다면 경기 침체 신호 이후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올 거예요. 파월 이후 새 의장이 취임해도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강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계속 몰려요. 달러가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얼마나 강한지 수치로 나타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신흥국 통화와 원자재 가격에 동시에 압박이 와요.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로 올라간 나스닥 성장주들, 특히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게 평가받은 소위 밸류에이션이 많이 늘어난 섹터들은 단기 조정에 취약해요. 1972년 니프티 50 버블이 그랬어요. 성장 기대감 하나만 보고 몰린 자금이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자 밤새 짐 싸서 나가버렸거든요. 반면에 에너지 섹터, 현금 흐름이 실제로 발생하는 원자재 관련 주식들, 그리고 현금 비중은 지금 이 국면에서 방어 역할을 해요. 달러 예금, 단기 미국 국채, 고금리 MMF,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좀 더 나오는 단기 안전펀드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구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고금리 환경은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냥 냅다 5%대 이자 받으면서 버티는 전략이 불확실성 높은 성장주에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파월이 떠나기 전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사실 단순해요. 정치는 물가를 만들고, 물가는 금리를 만들고, 금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만든다. 이걸 꿰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앞으로의 2년 동안 부의 격차를 만들어낼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치가 통화정책에 손을 댔을 때, 인플레이션을 섣불리 건드렸을 때 그 청구서는 언제나 국민 지갑으로 날아왔어요. 1970년대 번지의 실수가 만든 인플레이션, 그걸 잡으려고 볼커가 20% 금리를 꽂아야 했던 1980년대, 그리고 2021년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폭발까지 패턴은 똑같이 반복돼요. 배우만 바뀌고 대본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지금 그 대본이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관세전쟁, 에너지 리스크, 연준 분열이라는 세 겹의 압력. 이걸 돌려보면 결과는 명확해요. 이제 아시겠죠? 금리 인하 환상은 없어요. 파월의 발언 한마디가 그 환상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고금리 장기화, 달러 강세, 현금 비중 확대, 성장주 신중론이에요.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 비중을 줄이고 달러 현금과 단기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지금 물가를 미친듯이 올리는 주범은 바로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 날선 발언, 놀랍게도 현직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내뱉은 말이에요. 지난 70년 연준 역사상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금기 중에 금기를 깬 거죠. 파월은 왜 퇴임을 고작 110일 남기고 이런 위험한 도발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누가 와도 금리는 못 내린다는 절박한 자물쇠를 채운 거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라는 환상이 오늘 이 발언 한 문장에 어떻게 박살났는지 2026년 우리 지갑에 꽂힐 실질적인 위협을 낱낱이 공개할게요. 오늘도 유익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진실을 꿰뚫는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믿고 있던 전제부터 다시 점검하게 만들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곧 금리 인하가 오겠지,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분위기가 바뀌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주식이나 자산을 사두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 파월이 남긴 마지막 발언과 FOMC 내부 분열,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준이 내놓은 섬뜩한 물가 전망까지 세 가지가 겹쳐 만들어낸 고금리 함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6개월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2%대로 내려오는 게 눈앞이라고 다들 환호했잖아요. 실제로 2024년 9월 연준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어요. 그 이후 11월에 0.25, 12월에 또 0.25 내렸고 연속 3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들 됐다, 이제 본격적인 완화 국면이다 라고 다같이 손뼉을 쳤죠. 근데 여기서 놓친 게 있었어요. 연준은 이 3번의 인하 이후 2025년 1월부터 사실상 금리 동결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왜냐고요? 그 사이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그 순간부터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산 제품의 145%,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그리고 소위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는 4월 2일 상대 나라가 우리한테 매긴 관세만큼 똑같이 맞받아치는 관세, 즉 상호 관세를 90여 개국에 한꺼번에 꺼내 들었어요. 세계 무역 질서가 한 사람의 행정명령으로 하룻밤 사이에 뒤집혀버린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이건 악몽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의사가 열나는 환자한테 해열제 놓는 옆에서 환자 보호자가 핫팩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 이름은 트럼프고요. 아무리 해열제를 써봤자 온도는 안 내려가잖아요.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강제로 올리는 거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그게 사방으로 번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공급 측에서 비용을 강제로 올려버리는 거니까 이건 어느 중앙은행도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4월 근원 PCE,
아까 말씀드린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측정한 핵심 지표인데요. 이게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한 수치, 즉 시장 컨센서스는 연간 기준으로 2.5%에서 2.6% 사이였는데 실제 수치가 그 위로 올라오면서 연준 목표치인 2%와의 간격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클리블랜드 연준 나우캐스팅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를 종합해서 앞으로의 물가를 추정하는 건데 이게 무려 3.56%를 가리키고 있어요. 2%가 목표인데 3.56%면 아직 목표치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해요. 이 3.56%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그냥 물가가 높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게 연준한테는 진짜 공포거든요. 한번 잡혔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상황.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했다가 나중에 2배, 3배로 다시 올려야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1970년대예요. 아서번즈 연준 의장이 닉슨의 압박에 못 이겨 1970년에 금리를 서둘러 내렸어요. 잠깐 물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1973년 오일 쇼크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로 폭발했어요. 결국 1979년에 폴 볼커가 취임해서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야 했고, 그 충격으로 미국 경제는 경기가 한번 꺾였다가 잠깐 회복하는 척하다 또 꺾이는 이른바 이중 침체를 겪었어요. 파월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예요. 번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파월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역사적 패턴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파월은 사실 번즈가 될까봐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번즈 같은 실수를 저지른 자리에서 결국 볼커 같은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역사의 어두운 파트를 본인이 자청해서 맡은 거라는 거죠. 게임 선물 치고는 좀 많이 묵직하죠. 근데 이번에 파월이 한 행동은 단순히 금리를 동결한 것 이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발언, 퇴임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자리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느 행정부의 정책에도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요. 근데 파월은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왜 넘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연준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상황이 공개적으로 원인을 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5월 FOMC 의사록에서 드러난 내부 분열이에요. 지금 연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4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4명이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총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무려 4명이 파월의 현행 기조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감이 오세요? 보통 FOMC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에요. 11대1, 10대2 정도도 이견이 많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8대4, 이건 연준 역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수준의 분열이에요. 반대표를 던진 4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시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SNS에 앉아서 중앙은행 의장 욕을 갈기고 있는 거예요. 파월은 멍청이다. 당장 금리를 내려라. 이게 트루스 소셜 실제 게시글이에요. 어떤 나라 이야기냐고요? 미국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퇴임하고 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쪽, 소위 비둘기파일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진짜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연준 의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물가가 갑자기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는 의장의 성향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 경제 데이터가 만드는 거거든요. 새 의장이 취임해서 자, 금리 내립시다 라고 해도 그 순간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이 3.52%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의장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는 순간 그냥 불쏘시개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훨씬 더 큰 재앙을 만들거든요. 오히려 파월이 지금 이 시점에 공개적으로 관세가 주범이라고 못 박은 건 후임자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행동이기도 해요. 내가 금리 못 내린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걸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면 새 의장도 취임하자마자 이게 원래 구조적 문제였구나, 나도 당장은 못 내리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딱 잘라 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도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맞다면 파월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혼자 욕을 뒤집어 쓰면서 다음 의장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기록을 남긴 거예요. 희생양을 자초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물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핵심 변수가 세 가지예요. 먼저 관세의 실질적 파급 효과예요. 관세는 즉시 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기업들이 처음에는 마진을 줄여가면서 버티다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 반영되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효과가 본격적으로 물가 데이터에 반영되는 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지금은 아직 예고편도 안 나온 거예요. 본편은 7월부터 시작이에요. 팝콘 살 돈으로 달러 사두세요. 여기에 공급망 재편 비용도 겹쳐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공급망을 옮기는데 이 이전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공장 짓고 새 근로자 교육하고 물류 인프라 세팅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거든요. 그 비용이 결국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가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 중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비용,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구조적 물가 레벨. 이 세 단계가 겹겹이 쌓이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전쟁 리스크예요. 파월이 관세와 함께 콕 집어 언급한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지금 중동 상황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넘어서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1%가 지나가는데 이 해협이 단 하루라도 막히면 유가는 즉각 배럴당 120달러, 130달러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뛰면 모든 물가가 연쇄적으로 뛰어요. 운송비, 제조비, 식품 가격까지요. 이건 연준이 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에너지 리스크는 통화정책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구조가 보여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웃느냐?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뽑아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오일필드들, 거기서 나오는 달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반면에 한국, 일본, 중국처럼 에너지를 전량 혹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수록 수출하고 수입하고 남은 돈의 차이,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화폐 가치가 흔들려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에너지를 가진 자와 사야 하는 자의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에너지 주도권 구조예요. 그러면 이 변수들을 한데 놓고 봤을 때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가능성을 비교해 볼게요. 당시 기준으로 CME 패드워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시장 기대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걸 보면 2025년 하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참여자들이 아직도 상당수였어요.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파월 본인은 이미 선을 그었어요.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한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해요. 만약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하게 오면요,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면 그때는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의 금리 인하는 성장 기대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붕괴를 막으려는 응급처치로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자산 가격에 완전히 반대로 작용해요. 성장 기대감에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호재, 경기 붕괴 막으려고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악재예요.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성장주들이 경기 침체 공포와 함께 동반 급락하는 거죠. 1998년 미국 초대형 헤지펀드가 한방에 터진 LTCM 사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도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이 막상 연준이 긴급 인하를 단행하자 이건 진짜 위기다 라고 해석하면서 오히려 폭락했어요. 즉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왜 내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장 참여자 중 90%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인하 소식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 90%랑 반대로 가는 게 지금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제 공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온 지정학적 신호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미중 관세 전쟁 현재 진행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보조, 파월의 공개 경고, 연준 내부 분열,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 3.56%, 그리고 의장 교체 불확실성. 이 변수들을 역사적 데이터와 에너지 흐름 알고리즘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일단 고금리는 2026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하가 온다면 경기 침체 신호 이후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올 거예요.
파월 이후 새 의장이 취임해도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강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계속 몰려요. 달러가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얼마나 강한지 수치로 나타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신흥국 통화와 원자재 가격에 동시에 압박이 와요.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로 올라간 나스닥 성장주들, 특히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게 평가받은 소위 밸류에이션이 많이 늘어난 섹터들은 단기 조정에 취약해요. 1972년 니프티 50 버블이 그랬어요. 성장 기대감 하나만 보고 몰린 자금이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자 밤새 짐 싸서 나가버렸거든요. 반면에 에너지 섹터, 현금 흐름이 실제로 발생하는 원자재 관련 주식들, 그리고 현금 비중은 지금 이 국면에서 방어 역할을 해요. 달러 예금, 단기 미국 국채, 고금리 MMF,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좀 더 나오는 단기 안전펀드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구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고금리 환경은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냥 냅다 5%대 이자 받으면서 버티는 전략이 불확실성 높은 성장주에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파월이 떠나기 전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사실 단순해요. 정치는 물가를 만들고, 물가는 금리를 만들고, 금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만든다. 이걸 꿰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앞으로의 2년 동안 부의 격차를 만들어낼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치가 통화정책에 손을 댔을 때, 인플레이션을 섣불리 건드렸을 때 그 청구서는 언제나 국민 지갑으로 날아왔어요. 1970년대 번지의 실수가 만든 인플레이션, 그걸 잡으려고 볼커가 20% 금리를 꽂아야 했던 1980년대, 그리고 2021년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폭발까지 패턴은 똑같이 반복돼요. 배우만 바뀌고 대본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지금 그 대본이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관세전쟁, 에너지 리스크, 연준 분열이라는 세 겹의 압력, 이걸 돌려보면 결과는 명확해요. 이제 아시겠죠? 금리 인하 환상은 없어요. 파월의 발언 한마디가 그 환상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고금리 장기화, 달러 강세, 현금 비중 확대, 성장주 신중론이에요.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 비중을 줄이고 달러 현금과 단기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지금 물가를 미친듯이 올리는 주범은 바로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 날선 발언, 놀랍게도 현직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내뱉은 말이에요. 지난 70년 연준 역사상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금기 중에 금기를 깬 거죠. 파월은 왜 퇴임을 고작 110일 남기고 이런 위험한 도발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누가 와도 금리는 못 내린다는 절박한 자물쇠를 채운 거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라는 환상이 오늘 이 발언 한 문장에 어떻게 박살났는지, 2026년 우리 지갑에 꽂힐 실질적인 위협을 낱낱이 공개할게요. 오늘도 유익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진실을 꿰뚫는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믿고 있던 전제부터 다시 점검하게 만들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곧 금리 인하가 오겠지,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분위기가 바뀌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주식이나 자산을 사두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 파월이 남긴 마지막 발언과 FOMC 내부 분열,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준이 내놓은 섬뜩한 물가 전망까지 세 가지가 겹쳐 만들어낸 고금리 함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6개월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2%대로 내려오는 게 눈앞이라고 다들 환호했잖아요.
실제로 2024년 9월 연준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어요. 그 이후 11월에 0.25, 12월에 또 0.25 내렸고 연속 3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들 됐다, 이제 본격적인 완화 국면이다 라고 다같이 손뼉을 쳤죠. 근데 여기서 놓친 게 있었어요. 연준은 이 3번의 인하 이후 2025년 1월부터 사실상 금리 동결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왜냐고요? 그 사이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그 순간부터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산 제품의 145%,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그리고 소위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는 4월 2일 상대 나라가 우리한테 매긴 관세만큼 똑같이 맞받아치는 관세, 즉 상호 관세를 90여 개국에 한꺼번에 꺼내 들었어요. 세계 무역 질서가 한 사람의 행정명령으로 하룻밤 사이에 뒤집혀버린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이건 악몽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의사가 열나는 환자한테 해열제 놓는 옆에서 환자 보호자가 핫팩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 이름은 트럼프고요. 아무리 해열제를 써봤자 온도는 안 내려가잖아요.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강제로 올리는 거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그게 사방으로 번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공급 측에서 비용을 강제로 올려버리는 거니까 이건 어느 중앙은행도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4월 근원 PCE, 아까 말씀드린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측정한 핵심 지표인데요. 이게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한 수치, 즉 시장 컨센서스는 연간 기준으로 2.5%에서 2.6% 사이였는데 실제 수치가 그 위로 올라오면서 연준 목표치인 2%와의 간격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클리블랜드 연준 나우캐스팅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를 종합해서 앞으로의 물가를 추정하는 건데 이게 무려 3.56%를 가리키고 있어요. 2%가 목표인데 3.56%면 아직 목표치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해요. 이 3.56%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그냥 물가가 높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게 연준한테는 진짜 공포거든요. 한번 잡혔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상황.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했다가 나중에 2배, 3배로 다시 올려야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1970년대예요. 아서번즈 연준 의장이 닉슨의 압박에 못 이겨 1970년에 금리를 서둘러 내렸어요. 잠깐 물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1973년 오일 쇼크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로 폭발했어요. 결국 1979년에 폴 볼커가 취임해서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야 했고 그 충격으로 미국 경제는 경기가 한번 꺾였다가 잠깐 회복하는 척하다 또 꺾이는 이른바 이중 침체를 겪었어요. 파월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예요. 번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파월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역사적 패턴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파월은 사실 번즈가 될까봐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번즈 같은 실수를 저지른 자리에서 결국 볼커 같은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역사의 어두운 파트를 본인이 자청해서 맡은 거라는 거죠. 게임 선물치고는 좀 많이 묵직하죠. 근데 이번에 파월이 한 행동은 단순히 금리를 동결한 것 이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발언, 퇴임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자리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느 행정부의 정책에도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요. 근데 파월은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왜 넘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연준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상황이 공개적으로 원인을 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5월 FOMC 의사록에서 드러난 내부 분열이에요. 지금 연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4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4명이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총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무려 4명이 파월의 현행 기조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감이 오세요? 보통 FOMC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에요.
11대1, 10대2 정도도 이견이 많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8대4, 이건 연준 역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수준의 분열이에요. 반대표로 던진 4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시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SNS에 앉아서 중앙은행 의장 욕을 갈기고 있는 거예요. 파월은 멍청이다. 당장 금리를 내려라. 이게 트루스 소셜 실제 게시글이에요. 어떤 나라 이야기냐고요? 미국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퇴임하고 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쪽, 소위 비둘기파일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진짜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연준 의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물가가 갑자기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는 의장의 성향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 경제 데이터가 만드는 거거든요. 새 의장이 취임해서 자 금리 내립시다 라고 해도 그 순간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이 3.52%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의장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는 순간 그냥 불쏘시개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훨씬 더 큰 재앙을 만들거든요. 오히려 파월이 지금 이 시점에 공개적으로 관세가 주범이라고 못 박은 건 후임자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행동이기도 해요. 내가 금리 못 내린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걸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면 새 의장도 취임하자마자 이게 원래 구조적 문제였구나. 나도 당장은 못 내리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딱 잘라 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도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맞다면 파월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혼자 욕을 뒤집어 쓰면서 다음 의장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기록을 남긴 거예요. 희생양을 자초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물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핵심 변수가 세 가지예요. 먼저 관세의 실질적 파급 효과예요. 관세는 즉시 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기업들이 처음에는 마진을 줄여가면서 버티다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효과가 본격적으로 물가 데이터에 반영되는 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지금은 아직 예고편도 안 나온 거예요. 본편은 7월부터 시작이에요. 팝콘 살 돈으로 달러 사두세요. 여기에 공급망 재편 비용도 겹쳐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공급망을 옮기는데 이 이전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공장 짓고 새 근로자 교육하고 물류 인프라 세팅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거든요. 그 비용이 결국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가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 중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비용,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구조적 물가 레벨. 이 세 단계가 겹겹이 쌓이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전쟁 리스크예요. 파월이 관세와 함께 콕 집어 언급한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지금 중동 상황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넘어서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1%가 지나가는데 이 해협이 단 하루라도 막히면 유가는 즉각 배럴당 120달러, 130달러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뛰면 모든 물가가 연쇄적으로 뛰어요. 운송비, 제조비, 식품 가격까지요. 이건 연준이 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에너지 리스크는 통화정책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구조가 보여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웃느냐?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뽑아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오일필드들, 거기서 나오는 달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반면에 한국, 일본, 중국처럼 에너지를 전량 혹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수록 수출하고 수입하고 남은 돈의 차이,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화폐 가치가 흔들려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에너지를 가진 자와 사야 하는 자의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에너지 주도권 구조예요. 그러면 이 변수들을 한데 놓고 봤을 때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가능성을 비교해 볼게요. 당시 기준으로 CME 패드워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시장 기대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걸 보면 2025년 하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참여자들이 아직도 상당수였어요.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파월 본인은 이미 선을 그었어요.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한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해요. 만약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하게 오면요,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면 그때는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의 금리 인하는 성장 기대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붕괴를 막으려는 응급처치로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자산 가격에 완전히 반대로 작용해요. 성장 기대감에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호재, 경기 붕괴 막으려고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악재예요.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성장주들이 경기 침체 공포와 함께 동반 급락하는 거죠. 1998년 미국 초대형 헤지펀드가 한방에 터진 LTCM 사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도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이 막상 연준이 긴급 인하를 단행하자 이건 진짜 위기다 라고 해석하면서 오히려 폭락했어요. 즉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왜 내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장 참여자 중 90%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인하 소식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 90%랑 반대로 가는 게 지금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제 공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온 지정학적 신호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미중 관세 전쟁 현재 진행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파월의 공개 경고, 연준 내부 분열,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 3.56%, 그리고 의장 교체 불확실성. 이 변수들을 역사적 데이터와 에너지 흐름 알고리즘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일단 고금리는 2026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하가 온다면 경기 침체 신호 이후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올 거예요. 파월 이후 새 의장이 취임해도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강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계속 몰려요. 달러가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얼마나 강한지 수치로 나타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신흥국 통화와 원자재 가격에 동시에 압박이 와요.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로 올라간 나스닥 성장주들, 특히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게 평가받은 소위 밸류에이션이 많이 늘어난 섹터들은 단기 조정에 취약해요. 1972년 니프티 50 버블이 그랬어요. 성장 기대감 하나만 보고 몰린 자금이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자 밤새 짐 싸서 나가버렸거든요. 반면에 에너지 섹터, 현금 흐름이 실제로 발생하는 원자재 관련 주식들, 그리고 현금 비중은 지금 이 국면에서 방어 역할을 해요. 달러 예금, 단기 미국 국채, 고금리 MMF,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좀 더 나오는 단기 안전펀드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구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고금리 환경은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냥 냅다 5%대 이자 받으면서 버티는 전략이 불확실성 높은 성장주에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파월이 떠나기 전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사실 단순해요. 정치는 물가를 만들고, 물가는 금리를 만들고, 금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만든다. 이걸 꿰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앞으로의 2년 동안 부의 격차를 만들어낼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치가 통화정책에 손을 댔을 때, 인플레이션을 섣불리 건드렸을 때 그 청구서는 언제나 국민 지갑으로 날아왔어요. 1970년대 번지의 실수가 만든 인플레이션, 그걸 잡으려고 볼커가 20% 금리를 꽂아야 했던 1980년대, 그리고 2021년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폭발까지 패턴은 똑같이 반복돼요. 배우만 바뀌고 대본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지금 그 대본이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관세 전쟁, 에너지 리스크, 연준 분열이라는 세 겹의 압력, 이걸 돌려보면 결과는 명확해요. 이제 아시겠죠? 금리 인하 환상은 없어요. 파월의 발언 한마디가 그 환상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고금리 장기화, 달러 강세, 현금 비중 확대, 성장주 신중론이에요.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 비중을 줄이고 달러 현금과 단기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 지금 물가를 미친듯이 올리는 주범은 바로 대통령의 관세 정책입니다. 이 날선 발언, 놀랍게도 현직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내뱉은 말이에요.
지난 70년 연준 역사상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금기 중에 금기를 깬 거죠. 파월은 왜 퇴임을 고작 110일 남기고 이런 위험한 도발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용기가 아니라 누가 와도 금리는 못 내린다는 절박한 자물쇠를 채운 거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라는 환상이 오늘 이 발언 한 문장에 어떻게 박살났는지 2026년 우리 지갑에 꽂힐 실질적인 위협을 낱낱이 공개할게요. 오늘도 유익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의 진실을 꿰뚫는 부의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믿고 있던 전제부터 다시 점검하게 만들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곧 금리 인하가 오겠지,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분위기가 바뀌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주식이나 자산을 사두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대가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오늘 파월이 남긴 마지막 발언과 FOMC 내부 분열,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준이 내놓은 섬뜩한 물가 전망까지 세 가지가 겹쳐 만들어낸 고금리 함정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6개월 여러분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완벽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시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2%대로 내려오는 게 눈앞이라고 다들 환호했잖아요. 실제로 2024년 9월 연준은 4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어요. 그 이후 11월에 0.25, 12월에 또 0.25 내렸고 연속 3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거예요. 다들 됐다, 이제 본격적인 완화 국면이다 라고 다같이 손뼉을 쳤죠. 근데 여기서 놓친 게 있었어요. 연준은 이 3번의 인하 이후 2025년 1월부터 사실상 금리 동결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왜냐고요? 그 사이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2025년 1월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왔고 그 순간부터 관세 전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산 제품의 145%, 철강과 알루미늄의 25%, 그리고 소위 해방의 날이라고 불리는 4월 2일 상대 나라가 우리한테 매긴 관세만큼 똑같이 맞받아치는 관세, 즉 상호 관세를 90여 개국에 한꺼번에 꺼내 들었어요. 세계 무역 질서가 한 사람의 행정명령으로 하룻밤 사이에 뒤집혀버린 거예요. 연준 입장에서 이건 악몽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요, 의사가 열나는 환자한테 해열제 놓는 옆에서 환자 보호자가 핫팩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자 이름은 트럼프고요. 아무리 해열제를 써봤자 온도는 안 내려가잖아요.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강제로 올리는 거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고 그게 사방으로 번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해서 수요를 잡으려고 하는 찰나에 공급 측에서 비용을 강제로 올려버리는 거니까 이건 어느 중앙은행도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구조적 문제예요. 그러면 실제 숫자를 한번 볼까요? 4월 근원 PCE, 아까 말씀드린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빼고 측정한 핵심 지표인데요. 이게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평균적으로 예상한 수치, 즉 시장 컨센서스는 연간 기준으로 2.5%에서 2.6% 사이였는데 실제 수치가 그 위로 올라오면서 연준 목표치인 2%와의 간격이 다시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클리블랜드 연준 나우캐스팅 모델이에요. 이 모델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를 종합해서 앞으로의 물가를 추정하는 건데 이게 무려 3.56%를 가리키고 있어요. 2%가 목표인데 3.56%면 아직 목표치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봐야 해요. 이 3.56%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그냥 물가가 높다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이게 연준한테는 진짜 공포거든요. 한번 잡혔다고 생각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씨가 살아나는 상황. 역사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연준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했다가 나중에 2배, 3배로 다시 올려야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1970년대예요. 아서번즈 연준 의장이 닉슨의 압박에 못 이겨 1970년에 금리를 서둘러 내렸어요. 잠깐 물가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1973년 오일 쇼크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2자릿수로 폭발했어요. 결국 1979년에 폴 볼커가 취임해서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야 했고 그 충격으로 미국 경제는 경기가 한번 꺾였다가 잠깐 회복하는 척하다 또 꺾이는 이른바 이중 침체를 겪었어요. 파월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거예요.
번즈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파월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역사적 패턴을 먼저 알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파월은 사실 번즈가 될까봐 두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번즈 같은 실수를 저지른 자리에서 결국 볼코 같은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역사의 어두운 파트를 본인이 자청해서 맡은 거라는 거죠. 게임 선물치고는 좀 많이 묵직하죠. 근데 이번에 파월이 한 행동은 단순히 금리를 동결한 것 이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발언, 퇴임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례적이냐면요,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는 자리거든요.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느 행정부의 정책에도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내지 않는다는 암묵적 규칙이 있어요. 근데 파월은 지금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왜 넘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연준이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상황이 공개적으로 원인을 짚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5월 FOMC 의사록에서 드러난 내부 분열이에요. 지금 연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4명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4명이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총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무려 4명이 파월의 현행 기조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건지 감이 오세요? 보통 FOMC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에요. 11대1, 10대2 정도도 이견이 많다고 할 정도거든요. 근데 8대4, 이건 연준 역사에서도 굉장히 드문 수준의 분열이에요. 반대표를 던진 4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금리 인하예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게 시장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SNS에 앉아서 중앙은행 의장 욕을 갈기고 있는 거예요. 파월은 멍청이다. 당장 금리를 내려라. 이게 트루스 소셜 실제 게시글이에요. 어떤 나라 이야기냐고요? 미국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퇴임하고 나면 새로운 연준 의장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쪽, 소위 비둘기파일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퍼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핵심이 있어요. 진짜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연준 의장 한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물가가 갑자기 잡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가는 의장의 성향이 만드는 게 아니라 현실 경제 데이터가 만드는 거거든요. 새 의장이 취임해서 자, 금리 내립시다 라고 해도 그 순간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이 3.52%를 가리키고 있으면 그 의장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는 순간 그냥 불쏘시개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훨씬 더 큰 재앙을 만들거든요. 오히려 파월이 지금 이 시점에 공개적으로 관세가 주범이라고 못 박은 건 후임자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행동이기도 해요. 내가 금리 못 내린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다는 걸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면 새 의장도 취임하자마자 이게 원래 구조적 문제였구나, 나도 당장은 못 내리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딱 잘라 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의도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인데요, 이게 맞다면 파월은 나쁜 놈이 아니에요. 혼자 욕을 뒤집어 쓰면서 다음 의장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적 기록을 남긴 거예요. 희생양을 자초한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물가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핵심 변수가 세 가지예요. 먼저 관세의 실질적 파급 효과예요. 관세는 즉시 물가에 반영되지 않아요. 기업들이 처음에는 마진을 줄여가면서 버티다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부터 소비자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그 반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효과가 본격적으로 물가 데이터에 반영되는 건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지금은 아직 예고편도 안 나온 거예요. 본편은 7월부터 시작이에요. 팝콘 살 돈으로 달러 사두세요. 여기에 공급망 재편 비용도 겹쳐요.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 공급망을 옮기는데 이 이전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공장 짓고 새 근로자 교육하고 물류 인프라 세팅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들거든요. 그 비용이 결국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가요.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 중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비용,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구조적 물가 레벨. 이 세 단계가 겹겹이 쌓이는 구조예요. 마지막으로 전쟁 리스크예요. 파월이 관세와 함께 콕 집어 언급한 게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거든요. 지금 중동 상황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을 넘어서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전 세계 원유 수출의 21%가 지나가는데 이 해협이 단 하루라도 막히면 유가는 즉각 배럴당 $120,
130달러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뛰면 모든 물가가 연쇄적으로 뛰어요. 운송비, 제조비, 식품 가격까지요. 이건 연준이 금리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정학적 에너지 리스크는 통화정책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구조가 보여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누가 웃느냐? 에너지를 수출하는 나라들이에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에요. 하루 1,300만 배럴 이상을 뽑아내고 있어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의 셰일 기업들, 텍사스와 노스다코타의 오일필드들, 거기서 나오는 달러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반면에 한국, 일본, 중국처럼 에너지를 전량 혹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에너지 비용이 올라갈수록 수출하고 수입하고 남은 돈의 차이,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화폐 가치가 흔들려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에너지를 가진 자와 사야 하는 자의 명암이 갈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에너지 주도권 구조예요. 그러면 이 변수들을 한데 놓고 봤을 때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의 금리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실제 가능성을 비교해 볼게요. 당시 기준으로 CME 패드워치는 연방기금 금리 선물 가격에 반영된 시장 기대 확률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걸 보면 2025년 하반기에 한 번이나 두 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참여자들이 아직도 상당수였어요. 인하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근데 파월 본인은 이미 선을 그었어요.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한다. 불확실성이 너무 높다.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해요. 만약 경기 침체 신호가 강하게 오면요, 실업률이 급등하거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꺾이면 그때는 연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의 금리 인하는 성장 기대감 때문에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붕괴를 막으려는 응급처치로 내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자산 가격에 완전히 반대로 작용해요. 성장 기대감에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호재, 경기 붕괴 막으려고 내리는 인하는 주식의 악재예요.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성장주들이 경기 침체 공포와 함께 동반 급락하는 거죠. 1998년 미국 초대형 헤지펀드가 한방에 터진 LTCM 사태,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도 그랬어요. 금리 인하를 기대하던 시장이 막상 연준이 긴급 인하를 단행하자 이건 진짜 위기다 라고 해석하면서 오히려 폭락했어요. 즉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왜 내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시장 참여자 중 90%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봐요. 인하 소식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 90%랑 반대로 가는 게 지금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제 공식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들어온 지정학적 신호들을 정리하면 이래요. 미중 관세 전쟁 현재 진행형,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파월의 공개 경고, 연준 내부 분열, 클리블랜드 나우캐스팅 3.56%, 그리고 의장 교체 불확실성. 이 변수들을 역사적 데이터와 에너지 흐름 알고리즘에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일단 고금리는 2026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하가 온다면 경기 침체 신호 이후에 그것도 조심스럽게 올 거예요. 파월 이후 새 의장이 취임해도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강세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금리가 높은 상황이 지속되면 글로벌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계속 몰려요. 달러가 유로, 엔, 파운드 같은 주요 통화들에 비해 얼마나 강한지 수치로 나타낸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신흥국 통화와 원자재 가격에 동시에 압박이 와요. 거기에 금리 인하 기대로 올라간 나스닥 성장주들, 특히 실적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게 평가받은 소위 밸류에이션이 많이 늘어난 섹터들은 단기 조정에 취약해요. 1972년 니프티 50 버블이 그랬어요. 성장 기대감 하나만 보고 몰린 자금이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자 밤새 짐 싸서 나가버렸거든요. 반면에 에너지 섹터, 현금 흐름이 실제로 발생하는 원자재 관련 주식들, 그리고 현금 비중은 지금 이 국면에서 방어 역할을 해요. 달러 예금, 단기 미국 국채, 고금리 MMF, 쉽게 말하면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좀 더 나오는 단기 안전펀드인데요. 이것들이 지금 구조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근데 이게 웃긴 게요, 고금리 환경은 저축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예요. 그냥 냅다 5%대 이자 받으면서 버티는 전략이 불확실성 높은 성장주에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파월이 떠나기 전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사실 단순해요. 정치는 물가를 만들고, 물가는 금리를 만들고, 금리는 모든 자산의 가격을 만든다. 이걸 꿰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 차이가 앞으로의 2년 동안 부의 격차를 만들어낼 거예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정치가 통화정책에 손을 댔을 때, 인플레이션을 섣불리 건드렸을 때 그 청구서는 언제나 국민 지갑으로 날아왔어요.
1970년대 번지의 실수가 만든 인플레이션, 그걸 잡으려고 볼커가 20% 금리를 꽂아야 했던 1980년대, 그리고 2021년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폭발까지 패턴은 똑같이 반복돼요. 배우만 바뀌고 대본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지금 그 대본이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 이래요. 관세 전쟁, 에너지 리스크, 연준 분열이라는 세 겹의 압력. 이걸 돌려보면 결과는 명확해요. 이제 아시겠죠? 금리 인하 환상은 없어요. 파월의 발언 한마디가 그 환상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고금리 장기화, 달러 강세, 현금 비중 확대, 성장주 신중론이에요.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라탄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 비중을 줄이고 달러 현금과 단기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 이게 오늘 여러분이 취해야 할 가장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파고 싶은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떤 사건 뒤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리즘 돌려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알림은 꼭 전체로 설정해두세요. 시장은 타이밍이거든요. 부의 알고리즘과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꼭 찍어봐요.